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정책 분석의 틀에서 재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는가. 이 재원 조달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공공부조는 전액을 조세로, 그게 국세부문과 지방세 부문으로 나누긴 하겠지만 조세로 운영하지만 사회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노사정 3자 부담으로 이끌어집니다. 이 재원을 크게 유형별로 나누면 공공부문의 재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재원. 공공재원에는 다 역시 가장 대표적인 조세죠, 조세.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이런 등등 조세가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성 조세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료를 말합니다.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비용. 자, 이런 것은 공공재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재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민간재원에는 가장 우리가 가지고 볼 수 있는 자기부담금. 거기에 보시면 사용자 부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뭐 자발적 기여도 있고, 기업복지재원도 있고, 공동모금도 있고. 여기 공동모금 민간재원입니다. 공동모금. 순수 민간재원이죠. 순수 민간재원입니다. 언뜻 보면 공동이라고 하니까 이거 혹시 공공 그런 게 아니고 순수 민간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복지는 당연하고. 뭐 이걸 보자면 이게 자기부담금이죠. 자기부담금은 바로 사용자 부담이죠. 사용자 부담. 자기부담금은 바로 민간재원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자기부담금은 공공부조의 그 자기부담금, 수익자 부담으로서 건강보험에는 극빈증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왜 존재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건강보험 재원이 고작 4,000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는 4,000원만 내는지 모르지만 16,000원이 다른 사람이 낸 돈이 바로 그 의사에게 들어간다는 거.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낸 돈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몇 푼이나 낸다고 이렇게 하지만 아니죠. 자기는 4,000원 내고 할지 모르지만 16,000원이 2만 원을 자기는 4,000원만 내고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일반예산 보시죠. 일반예산. 단지 여기서는 자기부담금, 사용자 부담이 있다는 거, 공동모금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이런 정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시면은 먼저 일반조세가 있습니다. 일반조세. 이 조세에는 여러 가지 일반조세, 사회보장성 조세, 조세비용도 있지만 뭐 조세는 목적에 따라 줄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써놓고도 지금 이걸 여기까지 가야 되나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세와 특수세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세는 납부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거기 직접세, 간접세는 좀 체크를 하시지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세, 거기 해설을 붙이지 않고 그랬습니다만 담세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사람. 같은 세금은 직접세가 되겠어요. 직접세. 그러니까 소득세.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고 그 사람이 내야 되지요. 직접세. 상속세. 상속받은 사람에게 부과하고 그리고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건 직접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금의 본질은 직접세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선생님들 보면은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기준소득월액의 9%를 회사에서 4.5% 그리고 근로자가 4.5% 내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내주는 4.5%를 누가 낼까?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할까를 봤더니 결국에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소비자로서 회사에 내는 돈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0.0000337전씩 이렇게 다 부담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에서 사기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 내준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소리소문 안 나게 다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거. 뭐 지금이야 뭐 선생님도 국사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조선시대의 병작반수제, 소장농은 수확량의 50%를 바쳐야 되거든요. 수확량의 50%. 50%를 바치는데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재정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별별 방법으로 양반들에게도 기부금을 강제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자기가 기부금을 낸다고 사진 거 다 찍고 그 대가로 관직도 부여받고 자기가 냈던 돈을 소리 소문 안 나게 소작인에게 다 덮어 씌웠어요.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바로 그런 것이 간접세지요. 오히려 소득 재분배라든지 사회적 평등 구현에는 악이 되는 것이 간접세가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나 사회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의 그 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등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역진성에 간, 이 말은 뭐냐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별표 한 5만 개 하실 것은 역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회보장성 조세지요.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료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가 내 돈 넣고 내 돈 모아놨다가 내게 어떤 사유적 힘이 닥치면 그때 쓰면 되는데 무슨 조세라고 붙여?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공권력을 발동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조세거든요. 내고 싶을 때 내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내 이렇게 그냥 느낌표도 아니고 방점을 찍는 것이 조세예요. 근데 무슨 사회보험료를 그렇게 거둘까? 국가가 단독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강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는 잠시 앞 페이지를 보실까요? 앞 페이지. 그 박스를 보시면 사회보장성 조세 박스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강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러면 권리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더라도 사회보험료는 권리죠. 내 돈 냈다가 내가 쓰는 거니까. 내 돈. 그런데 거기 보시면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성격, 명확한 용도, 이 두 가지로 조세 저항이 적다는 장점,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 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합의를 도출하기가 좋다는 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 도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회보장성 조세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볼 적에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역진성이 강하다는 비판을 명치 어렵다. 그래서 권리성과 역진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장단점을, 특징과 더불어 장단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성 조세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39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번과 6번에서 단점을 다시 한번 박스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 조세비용, 조세 지출이 있지요. 조세비용, 조세 지출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서 징수하면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말하자면 지급하는 방식, 거뒀다가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소득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걷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행정비용을 줄여버리기 위해서 아예 걷기 전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맞으면 소득공제지요. 소득공제. 미리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는, 자, 그것도 당연히 하나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조세비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제도를 조세비용, 조세지출이라고 합니다. 조세비용, 조세지출. 소득공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396페이지는 시험전에, 박스는 시험전에 보시고 397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용자 부담, 민간재원에서 가장 것이 자기부담금이지요. 아까 바우처에서도 나온 것처럼 국가지원금에다가 자기부담금을 더해서, 또 의료보장에서도 자기부담금을 의무화해서, 극빈증에 관련된 의료급여법에도 자기부담금은 있거든요. 이 자기부담금 왜 필요할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뭐 바이러스니 이렇게 똑똑한 말을 다 알고는 있지만 병원 가면 참 쾌적하거든요. 잡지란 잡지 다 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순례하는 사람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과대한 정부 부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짜로 받냐 이거지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런가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 그냥 와서 공짜로 받는 것 아니다. 스티그마를 스스로도 배제할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이 사용자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절대 액수로 본다면 진짜 가진 자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진적으로 사용자 부담은 역진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4,000원과 몇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 4,000원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킨다. 또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을 억제할 수가 있다. 지금이야 뭐 누구나 병의원을 가지만 선생님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병의원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보통 장애라고 하는 게, 특히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 허리 아픈 정도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예 안 갔으면 안 갔지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뭐 누워 있다기보다는 저는 저희 집 옆에가 병원이고 아버지고 원장도 친구고 다 그러니까 이 팔이 저도 터미네이터 팔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정형이, 저도 전신 마취를 7번을 했는데 지금이야 반드시 맞추는, 저는 팔이 반드시 않지요. 그때도 부러지지도 모르고. 근데 때마침 그날이 엄마 개돈 타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 차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달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침, 아무리 친구라고 그러지만 교직원 월급이 얼마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저는 혜택을 받은 거였어요. 어머니의 개돈으로. 이제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는 방에 보면은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어느 한 사람이 아팠다. 아하 좋다. 그냥 집안 전체가 이사를 와요. 그래서 아침마다 밥해 먹고, 그리고 환자만 누워있고 아침에 새벽에 다 나가 일하러. 왜냐하면 농한기에는 일할 것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 도시에 이게 입원만 하면 그 핑계대고 다 오는 거예요. 다 끼어 자고 아침에 또 일자리 가서 뭔가 돈벌이하고 이렇게 그냥 아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책론 역사 보면 고려시대에는 동서대비원이 있어요. 동서대비원, 고려 개경에 극기하자면 영세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동서대비원. 대비원은 의료기관이에요. 그러면서 수용시설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비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고려시대라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70년대에도 일반적인 시골의 의원의 모습이에요. 의원 입원실의 모습이에요. 의원 입원실에. 거기 보면은 거기 저소득층에게 정말 큰 부담이 돼요.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보면 의료급여법상에 1,000원. 선생님들 1,000원 그러면 요즘 1,000원짜리가 뭐가 있을까? 1,000원. 1,000원. 아침에 가면 포장마차에도 500원씩이에요. 어묵을 내가 어제 먹었는데 500원이더라고.
500원. 그리고 옛날에 저희 집 앞에 꽈배기 집이 있어서 봤더니 꽈배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첫 작품으로 제가 그 꽈배기가 1,000원, 어묵이 500원. 그러나 1,000원짜리는 뭐가 바탕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극단 빈곤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1,000원짜리 한 장 쓰기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귿번은 보시고, 다음에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전달체계.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곳에도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전달체계는 결국에 하나의 커넥션이죠. 공급자와 소비자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처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간의 가운데에 있는 조직적 연결망을 전달체계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도 있고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도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달체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달체계가 있고, 굳이 안 적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는 혼합체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도 있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로 우려지는 전달체계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달체계를 책각은 공공부문이라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어떨까? 제 가슴에는 온도계가 있는 봐요. 우리가 생각하면 물을 마시면 여기가 시원하니까 식도가 반뜨서지요. 근데 나는 어릴 때 보면 지금도 궁금한데 왜 물을 마시면 양쪽 가슴 이렇게 시원해질까? 선생님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식도가 이렇게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쪽이 뭔가 양판이 붙어 있나 봐요, 이거. 자, 공공부문이 맡으면, 공공부문은 국가부문에서 전달체계를 만든 모든 것이 법령의 형태로 성문화될 것이고, 그리고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세든 국세든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만든 전달체계는 보나마나 안정성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지속성이 높지 않겠다. 법령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안정적 재원인 조세를 재원으로 하니까 안정성,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리고 이 성문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예측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딱 정형화된 절차에 의해서 정형화된 방법, 기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행정론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전달체계는 행정론에서 또 다뤄지게 됩니다. 사회복지행정론에서 보면 전달체계의 운영 이념을 만약에 보편주의 복지 운영 이념 속이라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위 공평성이 높을 거예요. 공평성. 사회복지 행정의 4대 이념, 그러면 공평성, 접근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은 역시 공평성이 높지요.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공평성이 높고, 그리고 모든 영역, 모든 공간이나 모든 기능 영역을 망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높을 거예요. 접근성이 높습니다. 보나마나 민간 부분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벌써 공간 범위에서 멀리 떨어지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돈 드는 거라든지 회사 마케팅에 관련된 것에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소소로운 아주 적은 범위의 기능이나 영역은 잘 안 만들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떤 공공부문은 이게 높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환경 변화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고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는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리고 예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적이다.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신축성이 떨어진다. 민간 부문에 비해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민간 부문이 전달체계를 맡는다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은 뛰어나겠지요. 환경 변화에 대한 그걸 신축성 또는 뭐 여기에 비해서 역동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말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 높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민간 부문은 모든 국민을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높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것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정성, 지속성이 민간 기업이 이끌어가는, 민간 부문이 이끌어가는 전달 체계는 정부가 이끌어가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안정성이나 지속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예측 가능성도 역시 약하다고 봐야 되고, 공평성이나 접근성은 당연히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자가 아닌 걸로 볼 적에 전달 체계를 누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를 합쳐서 3 혼합 부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혼합 부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는 복지국가에서, 민간 부문은 신자유주의에서, 그렇죠? 신자유주의에서 이렇게 민영화란 이름으로 자꾸 권장되고, 오늘날에는 어느 한쪽이 뭐 어쩐다고 해서 여기는 1990년대 제3의 길, 시장도 좋지만 인간도 살려보자, 성장 효율도 좋지만 형평도 고려해보자, 아무리 돕는 것에 재원을 아껴들지만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도와줘야 되냐, 적극적 복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근로, 성장 효율을 위한 근로도 좋지만 그에 관련된 복지도 고려, 근로 연계 복지, 뭐 이런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7페이지는 뭐 내용이 좀 그저 뭐 읽지 않아도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98, 399페이지에 보시면 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혼합체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거기 지방정부의 거기 필요성, 지방정부는 역시 지역적, 오른쪽 페이지 399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거기 지방정부란 말을 3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중앙정부만이 복지공급의 주체의 역할을 하던 것이 서서히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2005년에 가서야 복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이 됐습니다만, 자, 그런 내용 보시면서 필요성, 역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기 쉽다. 지역주민의 거기 보면 필요성,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수급자들, 그 바로 지역주민이죠. 입장이 반영되기 쉽다. 그리고 지방정부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역시 중앙정부가 할 때보다는 지방정부가 수행을 할 적에 지역주민의, 어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이 반영되기 쉽다. 근데 이것도 서울에 한해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에 한해서 그렇지, 아무리 지역 주민의 특성을 완전히 받아들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거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지방 재정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디 살고 싶겠어? 이래 가난하나 저래 가난하다면 좀 풍요로운 재정을 운영하는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고자 영국에서는 뭘 만들었어? 1662년에 정주법을 만드는 거죠. 정주법.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또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의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편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문제점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직접 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혼합체계에서는 그 혼합체계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제 유형 보면은 재정적 규제, 프로그램 규제, 또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 또 절차적 규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주가 되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그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 이것 때문에 자기 지역의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벌써 그 지방 재정 교부금의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재정적 규제가 제일 크고 프로그램 규제, 수급자 수에 따른 규제, 또 절차에 따른 규제, 이런 규제 방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만 제목만 체크해 놓으시면 내용은 안 나올 것이고 제목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페이지에 보시면 400페이지에 거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거기 별표하시고 한번 이제 기다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정적 규제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역시 100% 지방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적 규제로 어쨌든 돈을 내려주는 대신 감독을 받아라. 그 하는 내용으로서는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그리고 일반 교부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정부의 재정적 규제, 재정적 규제에는 카테고리, 범주적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다 책에 있습니다. 한번 지금 손맛을 보자는 겁니다. 범주적 보조금. 그리고 포괄 보조금. 그래서 거의 총액 보조금인데 포괄 보조금. 포괄 또는 총액 보조금. 그리고 일반 보조금.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높겠어요? 재량권이 가장 높을까? 일반 교부금입니다. 자, 처음 범주적 보조금 보세요. 범주적 보조금. 중앙정부가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다 저거 동그라미 태요. 중앙정부가 세부 항목을 이렇게 을자를 그냥 좀 더 싸납게 세부 항목까지 이렇게 세부 항목까지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법. 세부 항목을 이렇게 든 것을 세부 항목까지 이렇게 을자를 까지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세부 항목까지 규제하는 것은 범주적 보조금이에요. 장, 관, 항, 목, 세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짜증날 정도로 어쨌건 편하게는 또 하긴 한데 그래서 세부 항목까지 지정해서 지원하는, 맞아 규제라고 써버렸습니다. 지정 지원을 썼는데 규제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범주적 카테고리컬, 그래서 카테고리컬 범주적에서 데모그란트, 범주적 그란트라고 합니다. 가장 규모가 가장 큰 지원이면서 지단의 재량권 최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까지 지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뭐에 얼마까지 딱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최소화된 것이 바로 범주적 교조금이 되겠어요. 다음에 포괄 교부금, 보조금, 총액 보조금은 거기 오면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묶어서 중앙정부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묶어 지원하는, 기능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은 포괄 보조금
총액 보조금, 교육에 얼마, 의료에 얼마, 교통에 얼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능별로만 묶어서 지원. 기능별 만자 기능별로만 묶어서 지원. 세부 사항은 지단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기능별로만 묶어서 세부 사항은 지단의 재량으로 맡겨놓는 것은 포괄보조금, 총액보조금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포괄보조금은 쭉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 첫 번째 기능별 보조금, 기능별이란 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중앙정부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로 각각 부여된 한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마지막 한번 보세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총액 보조금, 포괄 보조금 형태이면 사회복지화 분야로 사용될 가능성은 적다. 자, 이런 문제점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일반 보조금. 중앙정부는 재원만 지원하고 지단이, 지방자치단체니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은 일반 보조금. 지단 재량권 최대. 지단 재량권이 최대화되는 것은 바로 일반 보조금이 되겠어요.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 없이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그래서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일반 보조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 교부금까지 3개 여러분들이 봐놓으시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첫째 시간에 너무 길어서 마감 지지 못했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 4가지 봤습니다. 4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법령으로 볼 적에 전달체계는 어디가 있을까? 국민연금 전달체계는 어디예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그런데 고용보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고용보험 공무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라고 그러죠. 고용센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달체계로서 어떠한 공단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런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전달체계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라든지 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도의 역할을 맡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있던 친구 하나가 어디 고향 책임자로, 고향 책임자로 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술 먹자고 하더니 아주 내 집이 어딘지를 알고 술 먹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 완전히 그냥 우리 완전히 가로질러 있잖아요. 종로로 나온다고 말을 해줘야지, 종로 3가에서만 하자고 해야지 거기서 오라면 어떻게 그걸 가겠습니까? 한 친구는 또 거기 거기 농협대학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책임자로 거기 있다고, 그래서 교수로 있다가 그리 갔다고 책임자로 갔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약 올리는 이런 것이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401쪽 보시죠. 401쪽 보시면
자, 401쪽에 보시면 이제 사회보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당연히 이제 법률에 대한 것은 이제 법제론의 측면에서 사실 이제 그 사회복지학 개론으로 볼 때는 여기도 한꺼번에 다뤄버립니다만 여기는 사회보장의 개념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실질적인 어떤 법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진행을 할 겁니다. 도대체 사회보장이란 뭘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학자들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은 사회보장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그쪽으로 넘겼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삭제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기 보면 복지란 말을 쓰지 않고 보장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회보장. 자, 사회보장이란 뭘까? 죄도 배우겠지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두 가지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자, 우리의 역사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은 어디예요?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에요. 그중에 질병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는 의미도 가지면서 그 세계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보장이란 용어가 없던 시대였지만 오늘날 최초의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880년대지요.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그냥 쓰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세 가지 제도를 말한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이 되겠어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과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세 가지 제도.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조문 보시죠.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그 제3조 1항의 내용입니다. 자,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두 줄 나와 있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1항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문제로 나오는 것이 도대체 사회적 위험이 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적 위험은 뭔데? 나올 때 영순위가 뭐예요? 영순위가. 종래는 신사회적 위험으로 분류되고 있던 여성 중심의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전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산, 양육을 가장 먼저 세웠어요. 출산, 양육. 그리고 세 번째에 전에는 뒤에 있던 실업을 넣었어요. 실업. 얼마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가를 사회보장기본법 첫머리에 넣고 있는 거예요. 출산, 양육, 그리고 실업. 그리고 정작 많이 낳아야 돼 이놓고 자기들은 안 낳아. 자기들이 이번에 우리 정부 강요들이 마음먹고 새 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위 지도자로서 가족에 대한 것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미래의 세계 경쟁력이 어떻고 이런 현학적인 얘기만 해요. 영세 서민들은 다음 달에 내 남편의 일자리가 보장되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출산, 양육, 실업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실업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가
나이가 들면, 지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역지사지로 젊은 사장들이 나를 데리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 이 현장에서 나는 물러서서는 안 돼요. 물론 어느 노인이나 물러서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이제 쉬야지라고 하는 자괴감이 빠진 쉬야지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이고 또 어른들일 거예요. 쉬지 못하게가 아니라 쉬지 않으시도록, 못하게가 아니라 쉬지 않으시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 노인 이론을 우리가 성공적 노화 이론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 물러서야지. 물러서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고 사회적으로 좋으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 좋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젊은 사람으로 대체해서 좋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 거요, 윈윈의 전략인 거요 라고 하는 것이 분리이론이에요. 분리이론. 나중에 노인복지에도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아니지. 나이가 든 것은 나이가 든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하는 사람이 더 행복지수가 높이 나타나는 걸 볼 적에 뭔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물러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활동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수 있어야 되지. 뭔가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현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이론으로 나온 것이 성공적 노화이론이에요. 나이가 들면 물러서야지. 생산성에 관련된 것에는 물러서야지.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전면 은퇴해서는 안 되지. 나이에 걸맞은 뭔가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귀가 안 들려? 그럼 보청기 나눠줘야 되고, 눈이 안 보여? 돋보기 깔아놔야 돼. 다 관공서나 이렇게 다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성이 없어도 못 가? 그러면 저상버스 전부 서울시내 전부 저상버스로 깔고, 그리고 또 그러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이런 그 교통 접근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로 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콜택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콜택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에 걸맞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럼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적정한 선택, 노인의 역량에 맞는 선택과 적정한 보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의 정책이라고 해서 성공적 노화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적 노화이론. 지금 이 실업 문제, 노인들의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청장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청장년이 꽃다발을 매달 않거든요. 꽃다발. 누가 만들었지만 참 현명한 접근이 시작됐는데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일거리에 맞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요?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원, 서울시 주차단속원이 몇 명, 작으면 30명, 많으면 150명 정도 뽑을 거예요. 뽑을 겁니다. 주로 이제 그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옵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바로 이거 싫어. 집안에 어른이 편찮으시면 집안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어른이 건강하면 집안 전체가 쌩쌩하지요. 실업이 전 3번째 나와요. 그리고 4번째, 차례는 아닙니다. 노령, 장애, 질병. 노령 4번째 있어요. 장애, 질병. 그렇죠? 그리고 빈곤, 사망. 빈곤, 사망 등 종래에 없던 걸로서 새로이 신설된, 종래에 없던 사회적 위험 중에 새로이 신설된 것이 바로 이 출산, 양육, 그리고 빈곤이 새로이 신설된 사회적 위험이에요. 2년 전에 전면 개정될 적에 종래는 5가지는 있었어요. 종래는 5개. 근데 이제는 노령, 장애, 실업은 한 4번째가 있었는데 실업이 3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실업이.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사회적 위험, 출산, 양육, 빈곤에 대한, 그래서 이 출산에 대한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이 아주 현재에 돌아가고 있고, 또 빈곤도 이제는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종래는 초유저생계비, 소득인정액이 초유저생계비 이하에서 절대적 빈곤, 정책적 빈곤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에 어느 정도가 가난하다고 그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먹고 사는 문제는 30% 이하,
실제로는 2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30% 이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고, 의료급여는 가난해서 무상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라고 하는 것이고, 자식들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정도로 가난한 기준중위소득의 50%, 맞아면 차상위 계층까지는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지. 이렇게 해서 상대적 빈곤, 그리고 급여별 빈곤이 있죠. 급여별 빈곤, 이것을 뭐라고 그래? 맞춤형 지원이란 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무조건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다음에 다시 사회보장에서 두 번째 우리가 문제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회보장의 목적. 첫 번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렇게 되죠? 사회적 위험부터 보호. 두 번째는 삶의 향상을 위한 소득과 서비스 보장. 소득과 서비스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회보장의 구현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1항 선생님들이 손으로 다 썼네. 다 일일이 또박또박 쓰신 겁니다. 다음에 다 쓰겠습니다. 나중에 사회보장 경우도 안 할 겁니다. 사회보험은 방식과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방식과 목적으로. 거기는 사회보장만 쭉 쓰고 있으면 여기서 이들이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알려드리죠. (405페이지) 거기 사회보장 제3조 1항 썼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이렇게 해놨지요. 자, 거기를 한번 미리 나온 길에 노트 정리하니까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사회적 위험을 당연히 보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목적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5대 사회보험을 보시면은 5대 사회보험. 건강보험은 뭘 보장하는 제도?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고용보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산재보험,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을 당했을 때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그때 못 벌어서 위험에 닥칠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결국 5대 사회보험은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다음에 공공부조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그렇죠? 국가나 지단의 책임하에. 대상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극빈층을 말하죠.
법률용어로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하셨던 나중에 배울 공공구조의 6대 원리 중에 4개가 들어있죠. 국가 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자립 지원의 원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딱딱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 서비스. 대상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국가에 도움이 필요하던 집단에 또는 공공시설, 기관에 도움이 필요하던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법은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 여러분들 거기 405페이지 모든 영역에서 일일이 하나 읽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목적 3번 목적 쓰고 3번 여기 쪼아도 못 씁니다. 목적 쓰시고 목적은 뭐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아동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도,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도 모든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자, 별표 한 5만 개 할 것이 7번. 평생사회 안전망. 평생사회 안전망 역시 기다리고 있죠. 이 앞에 있는 것은 종래에 있던 것을 쓰고 있으니까 평생사회 안전망. 신설이죠. 신설. 평생사회 안전망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될 기본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될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그럼 공이란 말을 쓰고 있죠. 거기에 보면 평생사회 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인간이란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될 기본 욕구,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뭐라자고?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자, 여기는 좁은 얘기 바꿨어요. 맞춤형 사회 보장을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사회 보장을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신설입니다. 신설. 여러분이 보더라도 내고 싶어. 그렇죠? 평생 사회 안전망. 사회 서비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뭐라고 하죠? 법조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이렇게 되죠. 모든. 함정은 여기 있겠죠. 사회 서비스 내올 적에는 함정은. 왠지 도움이 필요한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국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그냥 내놓고 싶어서 그냥 처처히 막 지뢰처럼 다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연결하면 안 쓰다 뿐이지 선생님들이 지금 직접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다 써보신 겁니다. 다시 401페이지는 그 정도 보시고 401페이지 거기 1번에 2번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책을 베껴놓고도 이건 좀 부정. 초기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으로서 경제적 보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지금은 사회보장이 경제적 보장만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사회보장은 예방적 차원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관리이다. 사회보장은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의 개념하에서 민영화되는 추세이다. 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기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원과는 단련 없이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기원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으로 한다는 거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원이라는 것은 용어를 쓴 기원입니다. 사회보장, 소셜 세큐리티한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사회보장의 목적 틀리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의 특성, 전국민 대상으로 한다. 소득보장 개념으로서의 사회개념이다. 강제성을 띈다. 다음에 헌법상 생활권의 이념을 실현한다. 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대의식의 확립을 도모한다도 있는데 7번 사회 통제성도 같습니다. 사회 통제성도 갖는다. 자,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하단 보면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에서 403페이지 언급하고 있는데 6대 원칙에서 균일급여, 균일기여, 맞으면 균일기여 앞에 나온 균일기여를 균일격출이라고 쓰지요. 균일기여를 균일격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정성, 적용 범위의 포괄성, 대상의 계층화 그랬는데 대상의 분류지요. 6개, 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노인 이런 등등으로 6개를 나누자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통일의 원칙 6개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유엔에서 북한 보고 ILO에 가입하라고 지금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 제안한 사회보장의 원칙은 대상의 보편성. 그다음에 비용 부담의 공평성. 그리고 급여의 적절성 3가지입니다. 근데 적절이란 말이 뭘까? 적절을 세분화해서 그것은 거기에 보면 니은부터 균일급여, 니은번부터 최저하는 아무리 못된 놈도 최저하는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균일급여. 그러나 기여도가 높다든지 또 어떤 부가 비용이 있는 집에게는 그를 인정해도 좀 더 줄 수 있어야 된다. 기업번 비례급여. 그리고 디귿번 부양수준. 기여도가 크면 기여도가 반영돼야 되고 또 다른 가족에 따른 부가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최저한전은 균일급여, 기여도가 있다면 비례급여, 또 부가적인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면 부양수준을 고려한 부양수준의 원칙. 이 3가지를 적절성의 개념으로 썼습니다. 적절성의 개념으로. 다음에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굳이 어떤 교재가 있었을 뿐이지 읽으시지 않으셔도 제가 부담이 없고 별표하실 것은 역시 거기 나와 있는 기장 제목에 생존권과 취의적 생활보장, 생활과 경제의 안정도 있지만 소득 재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통합인데 소득 재분배를 보시면은 소득 재분배는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거기 보시면 밑에 박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수직적 재분배 그러면 수직적 재분배는 역시 공공부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림 보세요.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서 해서 수직적 재분배 거기 보면 공공부조가 나와 있고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 보통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위하여 현재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내놨던 건강보험료를 쓰도록 밀어주면서 그리고 묵시적인 국민적 집합적 계약을 하지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알지 당신들이 낸 돈 내가 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놨던 실업급여를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밀어주면서 쓰도록 하는 것도 수평적 재분배가 되겠어요. 수평적 재분배. 또 그런가 하면은 세대 간, 세대 내, 여기 뭐 세대 간만 썼습니다만 세대 간, 세대 내가 있는데 동갑내기끼리 나눠 쓰는 것은 세대 내 재분배가 되겠어요. 세대 내 재분배. 그에 비해서 부가급여로 국민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부가급여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대 간,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생활비를 대주는 바로 그런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인데 아직은 우리는 세대 내 재분배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하십니까? 한 살 적다고 하십니까? 우리 막내는 나이가 많다고 표현하나 친구들끼리 만나면 적다고 표현하나 나 빠른 몇 년생이야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가능하면 이제는 좀 늦은 이렇게 아마 여기 대원의 선생님들은 아니야 내 나이를 너무 많이 본 거야 이렇게 이제는 젊은 사람 사귀어야지 자꾸 동갑내기 사귀려고 하면 서운하지요. 그래도 미워도 동갑내기가 5년을 같이 갑니다. 연금을 나눠 쓸 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 그 얘 박스에 내놨는데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405페이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넘어가시지. 406페이지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볼 거기 때문에 체크만 하겠습니다. 거기 2번에 2번 사회보장 기본법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첫째 줄 끝에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관계법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법이 되겠어요. 국민연금법 그래서 국민연금법 거기다가 봐주시고 뒤에 이제 법으로 올 겁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자,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또 뒤에서 또 중요 표시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은 첫 번째 1번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보편성의 원칙. 1번 보편성의 원칙.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된다 되어 있죠. 2번 형평성의 원칙. 3번 민주적으로 민주성의 원칙. 4번 연계성의 원칙과 전문성의 원칙. 여기까지는 종래도 있던 원칙이었어요. 다섯 번째가 없던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운영 원칙으로 넣습니다. 5번 책임 분담의 원칙.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단의 책임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책임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책임성의 원칙 또는 책임 분담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5번은 책임성의 원칙 또는 책임 분담의 원칙.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의 운영 원칙은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무슨 효율성이니 이런 것은 효율성이니 이런 말들은 쓰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거고 다음에 2번 비용의 부담을 보시면 비용의 부담은 2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험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 피용자 이가 바로 노사균등분담입니다. 사용자, 피용자를 묶어서 노사균등분담 및 자영업자는 말하자면 지역가입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역가입자. 사용자, 피용자는 사업장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영업자 그러면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부조나 사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소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액을 부담하기도 하고 수익자가 일부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뒤에 3항과 4항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줄쳐놓은 것은 사회보험 재원은 사용자, 피용자가 나눠내는 것과 자영업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2항. 그게 바로 노사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이 되겠죠. 그래서 2항에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뒤에 또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약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사유보장의 전체 틀을 봤고 이제는 하나하나의 개념을 뒤에 또 법제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하나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네요.